그 집에서는 밤마다 신음소리가 들렸다. 아니, 정확히는 신음인지 탄식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다.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했고 가끔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면 그 집을 다녀간 남자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조선 중엽 경기 북부의 한 마을. 과부 윤 씨가 홀로 사는 초가는 마을의 금기였다. 낮에는 인기척 하나 없다가도 밤이면 어김없이 등불이 밝혀졌다. 그 불빛은 유독 붉었고 창호지를 통해 비치는 그림자는 항상 둘이었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젊은 과부가 밤마다 불을 밝히고 사내를 드린다고. 남편이 병사했다지만 장례를 본 이가 없다고. 관만 황급히 나갔을 뿐이라고. 혹시 남편을 독살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밤마다 죄책감에 불을 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 집의 등불은 죄책감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켜졌다. 윤 씨는 마을 사람들의 눈길에도 의연했다. 장에 나와서도 필요한 말만 하고 웃을 때는 늘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남자들의 시선은 그녀의 뒷모습을 좇았다. 가는 허리, 흔들리는 치맛자락, 하얀 목덜미. 그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의 상상을 더 자극했다. 마을에 청렴하기로 이름난 선비 이광수가 있었다. 과거에 낙방한 뒤 고향으로 내려와 글을 가르치며 살았는데 사람됨이 단정하여 누구도 그를 의심치 않았다. 어느 가을밤 이 선비가 달빛 아래 산책을 하다가 윤 씨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창호지 너머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비쳤다. 머리를 풀어내린 여인의 실루엣이었다. 천천히 옷을 벗는 듯한 움직임. 적삼이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모습. 하얀 등선이 드러나는 순간. 선비는 숨이 막혔다.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빛이 묘하게 마음을 끌었다. 아니, 마음만이 아니었다. 몸 전체가 뜨거워졌다. 하복부에 이상한 열기가 일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웃음도 노랫소리도 심지어 발소리조차 없었다. 다만 가끔 천이 스치는 소리, 물을 따르는 소리, 그리고 낮은 한숨 소리만이 들려왔다. 이상한 고요함이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요염하게 느껴졌다. 선비는 그날 밤 오래 서 있다가 돌아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밤만 되면 발걸음이 자꾸 그 집 앞으로 향했다. 마치 이끌리듯. 사흘째 되던 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윤 씨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얼굴에는 땀기가 살짝 서려 있었고 적삼 끝이 흐트러져 있었다. 깃이 벌어진 사이로 쇠골이 드러났다. 촛불에 반짝이는 땀방울. 말은 없었다. 다만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붉은 입술을 살짝 벌렸다. 그 입술 사이로 하얀 이가 보였다. 혀끝이 살짝 입술을 적셨다. 선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지방을 넘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방 안은 예상과 달랐다. 화려하지도 음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진한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소박한 목기에 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글씨 하나가 걸려 있었다. 말없이 기억하라. 윤 씨는 선비에게 차를 권했다. 그녀가 몸을 숙여 차를 따를 때 저고리깃 사이로 하얀 목선이 드러났다.
아니, 목선뿐만이 아니었다. 가슴골의 시작 부분까지 보였다. 은은한 향이 났다. 매화향일까 아니면 여인의 채취일까. 둘이 섞여 정신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선비는 목이 말랐다. 눈을 돌리려 했지만 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윤 씨가 조용히 말했다. 이 집에 들어온 분은 한 가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밖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속삭임 같았다.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 그 목소리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차를 마셨다. 차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데웠다. 그날 밤 선비는 무엇을 보았을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녀가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을 때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녀의 입술이 그의 귀에 닿았을 때 그는 무슨 말을 들었을까? 아무도 모른다. 다만 새벽에 집을 나선 그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과 함께 지워지지 않는 붉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의 목과 어깨에는 희미한 붉은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선비 이후로 그 집을 찾는 이가 늘어났다. 군관 박씨, 상인 김씨, 마을 아전 조씨까지 모두 밤의 얼굴과 낮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이었다. 낮에는 위험 있고 엄숙한 이들이 밤이면 윤 씨의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안에서 들리는 희미한 옷깃 스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물소리, 천 흔들리는 소리, 낮은 신음 같은 소리. 그리고 하나둘 안으로 들어갔다. 어떤 이는 해가 뜨기 전에 나왔고 어떤 이는 이튿날 정오가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나올 때마다 그들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목에는 붉은 자국이, 입술은 부어 있었다. 걸음걸이도 어딘가 불안정했다. 이상한 것은 그 집에 다녀온 사람들의 변화였다. 원래 입이 거친 군관은 말수가 줄었고 늘 금전을 따지던 상인은 베푸는 일이 많아졌다. 권력을 휘두르던 아전은 민원인들에게 부드러워졌다. 마치 영혼이 씻긴 듯 했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저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분명하다고. 밤마다 신음소리가 들린다고. 때로는 낮은 남자의 목소리도 섞여 나온다고. 아니, 그보다는 이상한 향 냄새가 난다고.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냄새.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냄새. 젊은 과부가 혼자 사는데 사내들이 드나들면 뭘 하겠느냐고. 밤마다 저렇게 오래 있으면 무슨 짓을 하겠느냐고. 마을 안악들은 눈을 흘기며 말했다. 요부라고. 남정네들을 홀리는 거라고. 필시 무슨 음탕한 재주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사내들이 미쳐서 찾아가는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직접 물어보지 못했다. 그 집에 다녀온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협박을 해도 술을 먹여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빛만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를 경험한 자의 눈빛, 금기를 맛본 자의 눈빛. 그해 겨울 마을에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다. 선비 이광수가 윤 씨의 집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관아의 관리들이 달려갔다. 집 안은 고요했다. 등불은 꺼져 있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진한 향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다른 냄새도 있었다.
땀 냄새, 채취, 그리고 뭔가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냄새. 안방에는 선비가 단정하게 누워 있었다. 옷은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속옷이 바뀌어 입혀져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깊은 만족 속에서 잠든 것 같았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걸려 있었다. 윤 씨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단정히 올려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흐트러진 머리카락 몇 가닥이 볼에 달라붙어 있었다. 눈가에는 밤새 울었는지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다. 입술도 부어 있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관리가 물었다. 어찌 된 일이냐고. 윤 씨가 답했다. 어젯밤 오셨다고. 차를 드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잠드셨다고. 그런데 아침이 되어도 깨어나지 않으셨다고. 관리가 다시 물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윤 씨는 짧게 답했다. 없었다고. 의관이 시신을 살폈다. 독의 흔적도 외상도 없었다. 다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선비의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에 들어온 자는 말하지 말고 묻지 말며 돌아가서도 밝히지 말 것. 이는 약속이자 구원이니라. 관리는 그 종이를 보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부검도 신문도 없었다.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윤 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날 이후 윤 씨의 집에는 다시 불이 켜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아무도 감히 그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윤 씨가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났다.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집문에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겼다. 이 집은 사람을 치유하는 곳이었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진실과 마주했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고. 선비님은 마지막 밤 평생 숨겨왔던 죄책감을 내려놓고 편안히 가셨다고. 그것이 이 집의 비밀이라고. 쪽지를 읽은 이는 마을 이장이었다. 그는 한참을 그 글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불에 태웠다. 세월이 흘렀다. 그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았다. 밤이면 가끔 그 집을 지나던 이들이 말했다. 저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 다들 달라졌다고. 무엇을 보았을까? 어쩌면 자기 자신을 보았을 거라고. 선비가 죽은 지 10년이 지난 어느 해, 그때 군관이었던 박 씨가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말했다. 자신은 젊은 시절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본 적이 있다고. 그 불빛 아래서 평생 숨겨왔던 나약함과 마주했다고. 그리고 한 여인의 품에서 용서받았다고. 그녀의 살결은 차가웠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다고. 그녀가 자신의 옷을 벗길 때 부끄러움보다는 해방감을 느꼈다고. 그녀가 자신의 몸을 어루만질 때 욕망이 아닌 위안을 느꼈다고. 그녀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을 때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고. 그녀의 입술이 자신의 상처에 닿았을 때 오래된 고통이 사라졌다고. 그녀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모든 죄책감이 녹아내렸다고. 그 집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자였다고. 육체로 영혼을 달래는 자였다고.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윤 씨를 의심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묻지 않았다. 그 집에 들어간 자들이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버렸는지를.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밀이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는 말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집이 있다고.
사람을 가두는 집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집. 윤 씨의 집은 후자였다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과 마주했고 그 어둠을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빛을 보았다고. 등불은 밖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안을 비추는 것이었으니 그 집의 진정한 이름은 고해의 방이었으리라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도 어디선가 그런 집이 있을 것이라고. 밤마다 불이 켜지고 상처받은 이들이 찾아가는 곳. 다만 그 문은 준비된 자에게만 열릴 뿐이라고. 이것이 조선 후기에 전해지던 야담, 등불 아래의 비밀의 전말이다.